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금융자산포럼 오늘 진행을 맡은 서정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도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즘처럼 판이 흔들리는 시장에서 전문가들은 두려워하기보다는 보다 안전하면서도 또 공격적인 투자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쉽지 않겠죠? 과연 금융투자의 규제들이 말하는 코로나 시대의 현명한 투자 방법은 무엇일지 그 비법 들어보는 시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금융시장의 전망과 함께 지금 이 시장에서 통하는 투자 전략을 알아보고요. 재테크의 성공 비결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명한 금융투자 전략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 금융자산 포럼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생방송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카카오TV, 아프리카TV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그에 대한 답변 드리는 시간 저희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0 금융자산 포럼은 총 1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부에서는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점검을 주제로 또 곽재혁 KBWM 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이 포스트 코로나 변화하는 투자 지도와 자산관리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또 이어지는 2부에서는 박범영 80만 재테크 카페 텐인텐 주인장의 100세 시대 경제적 자유인의 삶에 대한 강연과 또 오늘 함께한 출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요. 이 금융자산 투자 방법에 대한 주제를 놓고 그룹 토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1부 첫 번째 강연자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 힘들다, 정말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이제 뭐 전문가시니까 실제로 보기에도 그렇게 힘든 상황이 맞는 거겠죠, 지금? 예, 뭐 일상생활도 다 힘들어 하시고요. 예. 또 경제 상황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떤 강의로 우리에게 또 즐거움을 주실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점검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입니다. 오늘 2020 금융자산 포럼의 첫 번째 섹션으로 최근의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점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병 사태가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서 금융자산 전반도 이제 리스크들이 증폭되고 있고, 특히 이제 실물 경제부터 그 침체가 다가오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기간이라든지 또는 그 여파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주가는 다시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재정 정책의 효과로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오늘은 이제 코로나19 사태에 따르는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투자에 있어서 특히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사태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물론 한국과 중국은 어느 정도 통제 범위 내에서 지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이슈는 미국과 기타 국가들이 아직도 코로나19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런 상황들이죠. 이러한 사태에 대응해서 각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피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첫 번째 정책 중에 하나는 바로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 3월 3일 날 50bp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3월 15일 다시 전격적으로 100bp를 인하해서 토탈 1.5%포인트 인하를 했고요. ECB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가다 보니까 정책 금리 인하의 룸이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금리 인하는 보류한 대신에 다양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자금을 풀고 있고 영국, 중국,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말레이시아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금 확대와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통한 소위 경기 활성화 정책들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요소 중에 하나는 재정 정책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한정 재정을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것들이고 그래서 6차례에 걸쳐서 총 2조 9천억 정도의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ECB 같은 경우에도 1.35조 정도의 긴급 매입 프로그램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고 있고요. 영국 역시 마찬가지로 유동성 공급 수단을 통해서 중소기업 등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각국이 재정을 풀어서 하는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긴 하지만 보다 중요한 포커스는 무엇을 두고 있느냐 하면 각국의 실업률을 높이고 자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전 세계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요인들이 아니라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들이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무역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부분의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그런 측면의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이 이제 재정을 같이 풀고 있죠. 비기축 통화, 즉 뭐 달러라든지 유로라든지 이런 기축 통화 국가들이 아닌 경우에도 국채 매입과 같은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등을 추진해서 그렇게 해서 소위 자금을 시장에 풀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가 이제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인도네시아라든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소위 양적 완화라는 것들을 이제 공식화하고 이러한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도 이제 3차 해결팀 추경 등을 통해서 재정을 통한 자금 지원들을 확대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팬데믹 선언 이후에 거의 30%가량 하락한 이러한 주가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추세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또는 독일, 중국 등이 사실은 팬데믹 선언 이전의 수준으로 주가들이 이제 거의 회복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최근 특히 6월 들어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또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다는 것들이죠. 결국은 가장 큰 이슈는 뭐냐 하면 주식시장 자체도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 하는 요인들입니다. 두 번째 요소 중에 하나는 금리입니다. 사실은. 금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원래 팬데믹 선언 이전에는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국채 금리는 하향했고 그다음에 신흥국의 국채 금리는 상승하는 이런 양극화 현상을 보였는데 팬데믹 선언된 이후에는 각국의 금리가 일제히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자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정책을 피고 이래서 이제 하향 안정화를 띠고 있는데 이 금리 역시 마찬가지로 6월 들어서는 재확산의 위기, 그 다음에 실물 경기가 이제 더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것이다라는 이런 위험 요소들이 부각됨에 따라서 금리가 다시 오르기 시작을 하고 있죠. 이런 금리 상승은 전국적으로는 부채를 진 다양한 기관들의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다른 자산의 가격들을 하락시키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기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회생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기업들의 소위 활동이 왕성해지고 수익을 많이 내는 이런 구조들을 띄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는 실물 경제서부터 지금 위기가 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신용 스프레드라고 해서 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이를 금리에 반영하는 이런 스프레드가 팬데믹 이후에 상승하고 있고
뭐 그 이후에 일부 좀 하락하고는 추세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있고 최근에 다시 상승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제 한국의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뭐 외국과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19에 대응해서 다양한 정책을 취하고 있고 각국에 비해서 사실은 우리는 전염자 숫자도 어느 정도 수준 내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펙트가 좀 덜 미친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준금리를 2번에 걸쳐서 낮추었죠. 그래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임시회의를 개청해서 금리를 50bp 일단 낮추었고 최근에 다시 한번 0.25bp 인하해서 금리가 0.5%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뭐 주된 목적은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으로 일단 금리를 낮추면 자산 가격도 오르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금을 우리나라도 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처럼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풀지는 않고 있지만 어찌됐든 3차에 걸쳐서 지금 추경을 하고 있고 2차까지는 추경이 돼 있고 3차는 이제 국회 통과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에 11.7조, 2차에 7.6조였고 이번 3차 추경은 약 35.5조의 방대한 규모로 자금이 풀릴 예정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들도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들의 자금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 금리를 낮추는 효과, 그다음에 스프레드를 줄이는 효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책자금 대출 지원, 보증공급 등을 통해서 선제적인 기업자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소위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포함한 다양한 규모의 펀드를 도입해서 주식 채권시장을 안정시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취해진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의 경우는 여태까지 도입된 대부분의 조치들을 다 망라한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이고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업의 경우는 여전히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간산업 안정기금 특히 이제 뭐 항공이라든지 또는 뭐 자동차 철강 그다음에 정유 이런 쪽을 지원하기 위한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도입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재정으로 물론 민간과 같이 매칭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재정 수요가 급격하게 늘음에 따라서 2020년 국채 발행 계획이 당초에는 약 한 130조 내외 정도였는데 이거를 30조 더 증액해서 30% 증액해서 167.9조 정도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그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지금 주가 지수는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미 팬데믹 이전의 수준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그러한 상황에 뭐 최근에 조금 떨어지긴 하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이제 국내의 주식시장 부분들은 뭐 다양한 요인으로 투자자들이 활성화된 그런 요인들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금리는 물론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다시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장기 금리를 위주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사실은 앞으로도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장단기 금리 차의 차이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소위 신용 스프레드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용 스프레드의 경우에는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갔고 이것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 하는 측면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역성장의 결과를 초래해서 기업들의 수익성이 매우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그 작년까지는 회사채 발행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올해부터 이제 회사채 발행이 좀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만기 도래하는 다양한 자금들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작년에 기업들이 회사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해서 여유 자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들은 현실입니다. 근데 이 소위 침체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부 기업들, 특히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산업 부문에 속한 기업들의 경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특히 자금이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 상장 기업들의 매출액 부분은 이미 과거 2013년부터 둔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중의 무역 갈등의 이펙트로 더욱더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2017년에 반짝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작년에 2018년에 이미 상당 부분 줄어들었고 작년의 경우에는 특히 유가증권 시장이 매출액이 평균적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10대 대기업들의 매출이 준 것들이 주요한 영향을 차지하고 있고 이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작년 영업이익이 그 전해에 비해서 반토막이 나 있다 하는 상황이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들의 체력들은 굉장히 재작년 미중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체질이 좀 약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여기에 코로나19의 이펙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 실적이 상당 부분 둔화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입니다. 요걸 또 다시 한번 보면 이자 보상 배율, 즉 그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느냐 하는 이자 보상 배율 1 이하의 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저금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으로 자신의 이자 비용을 커버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부실 가능성들을 늘릴 수 있다 하는 요소에서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향후에 이러한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투자에 참고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이미 마이너스 성장이 1분기에 나타났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 역성장을 보이는 이런 상황이 보임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 상황의 악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는 상품 교역을 큰 폭으로 둔화시키고 봉쇄라는 것들 때문에 서로 이동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채무 상환 능력을 악화시키고 신용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시장을 경색시키는 요인으로 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 부분에서 특히 기업들의 실적과 그다음에 기업 상황들의 변화에 매우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업 신용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한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부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하락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기업 신용등급이 하락은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아마 반기 혹은 연말쯤에 와서 실적이 나타나면 그러면 아마 본격적으로 신용등급을 하락하는 산업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신용등급이 대폭 하락할 경우에 신용경색 현상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 실적을 면밀하게 보고 펀더멘탈에 근거한 투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쇼크가 계속 이어지면 결국은 기업 구조조정의 이슈가 크게 부각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쇼크가 오고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어떤 기업들이 뭐 연쇄도산이라든지 이런 이슈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미 작년부터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체질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을 감안하면 그러면 일부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신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좀 주의하는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금리 상승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는데 그래서 금리는 모든 가격을 의 기본적인 지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이미 국채 발행을 지금 168조 정도 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국채는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연간 60조 정도 발행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한 연간 100조 정도 발행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한 67% 정도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리도 역시 수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투자자들의 투자 여력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채권의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금리가 오르게 되어 있죠. 물론 국내의 국채 투자자들의 여력은 아직도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예를 들면 연기금이라든지 보험 부문이라든지 또는 뭐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국채가 안전자산이라는 것들의 인식하에 외국인의 국채 투자는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주식은 빠지고 있는데 반해서 국채에 대한 투자는 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한 67조 정도 느는 것들이 어느 정도의 소화 능력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67조가 이제 더 추가되어 있는 상황이면 그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러한 금리가 오르는 것들은 자산 가격을 하락시키고 스프레드를 늘려나가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금리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더욱더 중요하게 볼 시장 중에 하나는 단기 금융시장입니다. 이미 과거에 이제 ELS 사태 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즉 외국의 그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ELS의 마진콜이 들어오고 여기에 대응해서 증권사들이 이 마진콜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자금을 확 끌어당기면서 그 단기 금리가 오른 것처럼 이 위기라는 것들의 전초 단계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들이 단기 자금 시장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단기 자금 시장에 주의를 기울이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의 경제 상황은 사실은 긍정적인 요소도 일부 있긴 하지만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크고 역성장의 가능성이 높은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하나하나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창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2부 집단 토크 시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하나 또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뭐 2부에서 다시 뵙겠지만 지금 강연을 하셨어요.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을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제가 발표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그리고 2부에서도 짧게는 좋은 말씀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강연자 저희가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재혁 KBWM 스타 자문담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그럼 다음 강연자 저희가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곽재혁 KBWM 스타 자문단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퇴 노후 자금 쪽에서는 굉장히 또 베테랑이신 걸로 저희가 투자 쪽에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굉장히 요즘에 뒤숭숭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평생의 노후 자금으로 모은 이 돈을 함부로 투자하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그렇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실물 경기와 이제 뭐 투자 자산 간의 어떤 괴리들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예.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모든 상황에서는 위기가 있으면 나름대로 기회도 있거든요. 예. 지금 분명히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어떤 쪽에서는 위기로 올 수 있지만은 또 어떤 쪽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오늘 그 위기와 기회가 어느 쪽에서 오고 가는지를 정확히 한번 짚어보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투자의 방향을 잡으신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오늘 어떤 강연 내용이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강연에 대해서 살짝 지금 맛보기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강의는 포스트 코로나 변화하는 투자 지도와 자산 관리 전략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하는 투자 지도와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KB WM 투자자문단의 곽재혁 수석입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사실상 투자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장표에서 적어놨던 것처럼 코로나19 이전에도 분명히 주요한 환경이 변하는 몇 가지 있었어요. 한번 그것들을 먼저 짚어보면은 첫 번째로는 5G, 즉 차세대 이동통신의 상용화와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자본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이 지속될수록 결국 생산비용은 더 싸지고 동일한 매출액에서도 수익성은 더 많이 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최근 보면은 2010년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저금리도 지속되고 있지만은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팽이라고 많이 하는 아마존이라든지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벌써 수백 %, 심지어는 1000% 넘는 상승도 보였습니다. 바로 이런 저성장 시대에 그런 상승을 보인 기업들은 대부분 다 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주도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가 알다시피 시설에 대한 투자, 즉 고정 투자가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아시다시피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매장을 만들 필요가 없이 수천만 원의 인터넷 사이트만 만들면은 사실상 비즈니스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화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금리가 그만큼 더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금리는 낮아지는데 전반적인 투자 자산의 수익률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지만은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상당히 높은 이익의 성장성과 그리고 수익의 기회를 가져다 준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찌개에서 MSG를 넣으면 맛이 더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이러한 큰 트렌드에 MSG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되는 큰 꼭지들 4가지를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불확실성이 사실상 엄청나게 높은 천재지변이었어요. 모두들 코로나19를 처음에 생각했을 때만 해도 이 정도로 파급력이 클 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정부나 공공의 역할이 훨씬 더 이제 증대된 거죠. 그리고 그 정부나 공공은 결국 경기를 방어하고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 어마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그 유동성 공급의 영향이 앞으로 어떻게 미칠 것인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언택트 하는데 사실 그동안만 해도 그렇게 언택트, 비대면 비즈니스가 아주 활성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어거지로 내가 그 언택트 비즈니스를 접하게 됐는데 막상 써보니까 상당히 편하고 간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언택트 기반 디지털 라이프가 점점 더 빨리 우리 생활에 다가오고 있다. 세 번째로는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이제 좀 많이 인식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큰 리스크구나. 그러다 보니 이전보다 더욱더 보건,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증가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나 공공 분야의 역할이 상당히 비대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부나 공공 분야는 결국 과거와는 달리 이제 시장, 금융시장을 사실상 지배하는 큰 손이 돼버린 거죠. 이들이 지배하는 큰 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주자본주의가 아닌 공공자본주의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그 공공자본주의에서
그러면 어떤 것들이 주목을 받을 것인가? 요즘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ESG, 환경과 사회적인 선순환 구조와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를 이제 좋게 가져가는, 즉 주주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쓰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부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2008년 금융위기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짚어보면은 첫 번째로 과거 리만 사태 때는 실제 2008년 9년도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한 이후에 한 2개월 정도의 텀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부가 나서질 않았어요. 이러다가 시장 질서가 와야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실제 액션에 나왔던 거는 그로부터 2달이 더 지난 11월 말부터 액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피해가 컸죠. 그런데 이번은 3월에 실제로 이 코로나 사태가 극에 치달을 무렵에 바로 연준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버립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 하이드 기업들 중에서 과거에 신용등급이 좋았다가 갑자기 이번 사태로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들의 적극적인 채권 매입. 어떻게 보면은 과거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핵폭탄급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선제적인 조치가 있었다는 게 이제 과거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 2008년 리만 사태 때만 해도 지금처럼 그 미중 양국 또 각국의 어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 전 세계를 이끄는 그 양대국이 서로 이해관계가 틀려졌어요. 이미 틀어진 이해관계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또 하나의 좋은 구실이 됐고요. 이 부분들이 미국 대선과 맞물려서 더욱더 심화되더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지금 공격적인 멘트를 많이 날렸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관련된 피해 배상을 중국에게 할 것이다. 그리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아예 이거는 우한 연구소에서 실제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증거를 우린 다 가지고 있다. 라고 강하게 중국을 압박하고 있죠. 실제 그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가뜩이나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이유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낮아진 미국인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빠르게 중국인들에 대한 호감도를 낮춥니다. 이 부분들이 결국 뭘 의미할까요? 이러한 갈등이 일시적인 게 아니고 앞으로 항구히 꽤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차이점과 관련된 자본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보면은 적극적인 개입과 더불어서 실제로 미국 연준의 자산 규모가 여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6월 10일 그 FOMC 회의 이후에 연준 의장이 지금 얘기한 부분들이 여기 그 화면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너무 높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경제 회복을 지원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상당히 공격적인 어나운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보시다시피 미국 연준의 자산 규모는 과거 리만 사태 이전만 해도 한 1조 달러 남짓했던 연준의 자산이 그 이후에 2조 달러로 증가하고 최근 이 사태가 나오기 전까지 한 5조 달러 정도 수준의 규모를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보시다시피 이번 사태로 인해서 급격하게 연준 자산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월가의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이 자산 규모가 2022년도까지 최대 10조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마어마한 그 유동성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유동성 공급이 결국 미칠 영향은 인플레이션과 직결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아마 누구나 갖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미심쩍은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마이너스가 되고 아직까지 실제 인플레이션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 현재는 지금 경기 침체의 중간 단계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후에 신용 등급이 즉 그 실물에서 신용이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그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그 신용 창출을 해주는 그 단계까지 오게 되면은 그게 올해 말이 될든 내년이 될지 아니면 그보다 좀 더 지날지 모르겠으나 그 시점에는 결국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분명히 걱정해야 될 시점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듯이 아마 금일 겁니다. 달러 유동성 증가와 더불어서 사실상 그 실물화폐인 금이 많이 주목을 받는데요.
지금 앞에 있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오른쪽 선은 달러의 어떤 가치를 나타낸 달러 지수고요. 그리고 지금 저 붉은 선은 이제 금의 온스당 가격을 나타냅니다. 두 개의 방향은 보시다시피 높낮이의 차이는 있지만은 확실히 반대로 움직이죠. 달러 가치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즉 공급이 많아져서 가치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금엔 또 기회가 될 수는 있는 거고요. 과거에도 금 가격이 온스당 1,000달러 밑을 저렇게 하회하다가 2008년도 리만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다시금 중국발 인플레이션, 즉 중국발 경기 부양이 세게 나오면서 다시금 이렇게 그 시중의 신용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시점에서 보시다시피 금값이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번에도 이런 그림들을 나름대로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시점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또 지금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 시점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충분히 그 시중에 신용이 돌 수 있을 만한 그 시기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의 부분, 또 하나의 그 차이점인데요. 외부 갈등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미중 간의 이 외부 갈등이 강화되는 부분에 그 배경에는 어찌 보면은 지금 미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의 대선 전략하고도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동 제한 조치가 완화된 주에 지금 상당히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코로나가 지금 대유행하고 있는, 빠르게 재확산되고 있는 주별 인구 구성에서 백인들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지금 트럼프의 가장 큰 약점으로 자리 잡히면서 결국 트럼프는 어쨌건 게임 체인저로서 뭔가를 내세워야 되는데 그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그렇죠. 결국 갈등을 외부로 돌리는 겁니다. 중국과의 무역 갈등, 그리고 중국의 책임론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과거 1차 미중 무역 합의 때 상당히 좋은 조건을 뽑아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성과를 뽑아내면은 다시 한번 지금 바이든에게 밀리고 있는 이 게임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들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결국 과거처럼 자유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올라가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앞으로는 점점 더 교육도 좀 축소될 수밖에 없고요. 교육이 축소된다는 얘기는 기업들의 전체적인 매출액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로 인해서 저성장이 더 심화될 수 있는 하나의 여지를 남겨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빠르게 지금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보셨다시피 그동안 우리는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자재만큼은 물건 보고 사야지. 회의는 그래도 얼굴을 봐야 소통이 잘 되지. 강의장에 가서 직접 들어야 교육이지. 돈은 직접 은행에서 맡겨야지. 그랬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실제로 사용하고 나다 보니까 인터넷 쇼핑, 재택근무, 원격 교육이 괜찮네. 오히려 시간을 줄여주고 내 여가 시간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네. 라고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지금부터 게임이 많이 바뀌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다른 부분들은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제일 늦게 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재택근무에 대한 그 바람이 상당히 빠르게 불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11일 날 그 잭 도시 트위터의 CEO가 이런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직원들이 원하면 무기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택근무와 관련된 국가들 또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미 미국은 지금 그 IT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빠르게 이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재택근무에 좀 부정적이었던 독일이나 일본 같은 이런 나라들도 지금 보면은 뭐 법제화 추진이라든지 또는 그 노동성이 직접 나서서 이 부분들을 지금 그 파일럿 형태로 계속 운영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뜨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좋을 것인가를 한번 이렇게 제가 그 화면으로 나눠봤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의 생태계 구조를 한번 쭉 보시면은요. 먼저 전방산업, 후방산업이 있는데 후방산업은 이제 우리가 뺑으로 많이 대변돼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전자상거래, 게임, 모바일 뱅킹, 이러닝 이런 것들이 있고요. 대신 이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하드웨어가 좋아야 되죠. 데이터 센터의 서버라든지 즉 그 반도체 같은 것들이 좋아야죠. 그리고 5G 인프라, 통신 장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위에 갖다 놓은 저 IT 서비스 중에
원격 업무 관련된 솔루션 보안 업체들도 상당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솔루션이나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언택트 비즈니스에서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보안 솔루션 업체들이 상당히 앞으로 약진할 것이다. 물론 지금도 약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파일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팽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 빅의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 팽은 많이들 아셨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빅이 이제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제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섹터 주식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 주목받는 테마주들을 보시면은 여기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글로벌 반도체 ETF고요. 그리고 밑에 그 빨간 선은 공통적으로 S&P 500을 나타냅니다. 보시면은 모든 구간에서 코로나19 이후에 더욱더 빠른 반등을 보이고 있고요. 일반 지수보다도 그만큼 더 많은 수익성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동일한 개념으로 클라우드 컴퓨팅과 그리고 SNS, 소셜미디어 관련된 ETF들의 그 주가 흐름입니다. 역시 S&P 500보다 더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이후에 반등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이런 식으로 그 부동산 투자 트렌드도 약간 바뀌고 있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그 부동산 간접 투자 그러면은 월급이 임대료가 잘 나오는 오피스라든지 상가 같은 걸 많이 보셨는데요. 코로나19 이후로 그런 것들이 다 지고 대신 그것들보다도 더욱더 알짜로 보여지는 게 데이터 센터나 물류와 관련된 리츠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언택트와 관련된 테마에 맞는 것들만 차별적으로 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앞으로는 모든 게 다 오르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점점 더 차별화되는 것을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실제 제 상황 하에서 정부 대응이 상당히 효율적이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왼쪽 그래프는 보시면은 그 보건안전지수, 저 괄호안이 이제 그 보건안전지수를 얘기하는데 그 보건안전지수 대비해서 실제 인구 대비 감염자 수가 따로 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건안전지수는 높은 미국이 감염자 수는 제일 높고 대신 그 지수 수준이 낮은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감염자 수가 적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그만큼 정부 대응의 역할이 위기 상황에서 더 크게 부각된다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들은 금융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공 분야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된다는 부분들은 결국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여기 나 있듯이 그들이 얘기하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익 외에 어느 정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더 많은 점수를 준다는 겁니다. 바로 환경에 도움이 되거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익적으로 유효하거나 이런 것들을 ESG 투자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ESG 기업들에 대한 그 투자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은 역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지금 왼쪽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그 리튬 관련된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ETF들입니다. 이들을 보시게 되면 역시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더욱더 빠른 반등을 보여주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네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염병이 이번에 화두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많은 관심들을 두시는 것 같아요. 이미 한동안 그 미국 지역에서 약가 규제 때문에 상당히 좀 소외가 됐던 부분들이 많은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됐고요. 맥킨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이번 4월 말까지 조사를 했을 때 코로나19로 사실상 항공이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벌써 뭐 30% 이상의 주주 수익률이 날아갔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IT나 헬스케어는 더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코로나19 치료제하고 백신은 나름대로 개발 과정을 지금 꾸준히 거쳐가고 있고요. 이거 외에 우리가 흔히 아는 헬스케어 그런 바이오 제약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거 외에 또 하나 봐야 될 부분들이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들 같아요. 이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과 연결이 돼서 더욱더 많은 각광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밌는 화면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왼쪽 화면은 헬스케어 섹터가 어느 정도 디지털라이제이션화돼서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맥킨지에서 역시 만든 자료입니다. 현재 지금 디지털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죠.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세로 축에 있는 각 섹터별로 어느 정도로 이 디지털에 대한 차익의 여력, 즉 디지털에 대한 솔루션이 개발되면서 어느 만큼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지 그 수익의 어떤 잠재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빨간 칸이 많을수록 일단 잠재성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헬스케어는 저기서 세워놓고 있는 한 10여 개 되는 섹터들 중에 한 2위 정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디지털화하기 힘든 부분이었지만은 점차 디지털화되기 시작하면서 잠재성이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주로 많이 하는 분야가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AI를 통한 영상 진단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서처럼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의 어떤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IPO 그리고 M&A 같은 것들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헬스케어 기업들의 이익과는 또 좀 다른 이슈로 이 헬스케어 기업들의 주가를 부양하는 또 그런 하나의 좋은 호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보시면은 이제 ESG 관련된 ETF, 그다음에 헬스케어 ETF들 역시 코로나19 사태 이후 역시 반등폭이 일반 지수보다 더 빠르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좀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산 관리 전략 포인트를 한 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 한 장만 오늘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하셔도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부분들을 다 커버하시고도 남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럼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 연준의 제로금리 그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 이 부분들이 결국 기존의 인구 고령화 및 저성장 그리고 미중 갈등에 따른 자유무역 위축과 연결돼서 나타날 부분들은요. 일단 성장이 둔화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안전자산의 매력이 감소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니까 당연한 부분일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성장이 둔화되니까 우리가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불안한데 안전자산의 매력이 감소됐다. 좀 이해가 상충되죠. 이 상충되는 이해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의 솔루션을 바라볼까라고 하면은 결국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은 그 투자 상품 중에서도 변동성은 주식만큼 크지 않고 안전자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위험 중수익 형태의 인컴형 투자 상품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도 일본이나 홍콩 같은 우리 고령화 선배 국가들처럼 우리도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달러 공급량 급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실물 화폐로서의 어떤 금융의 가치가 다시 한 번 더 부각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언택트 기반의 디지털 라이프가 결국 5G 상용화와 맞물려서 앞으로 이 부분들이 더욱더 이제 각광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거와 관련돼서는 어떤 것들이 주목될 것이냐. 주식이라고 다 같은 주식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식 중에서도 결국은 4차 산업과 디지털 라이프의 수혜를 받으면서 이 변화의 수혜를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주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5G 인프라주, 인터넷 플랫폼주, 컨텐츠 그리고 우리가 놓치는 사이버 보안주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겠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나 물류센터 같은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재난에 대한 우려,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증대되면서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전염병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면서 헬스케어, 보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 기존의 제약 바이오 외에도 우리가 디지털라이제이션과 연계되는 원격 의료라든지 그리고 AI 영상 진단 같은 이런 모바일 헬스케어, 온라인 헬스케어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해온 강의 내용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강연자였습니다. 곽재혁 수석의 강의 잘 들었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2부 집단 토크 시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관리 전략 포인트까지 저희가 쭉 들어봤는데요. 수석님, 사실 투자 포인트라는 건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너무 이제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기본 내재 성향 자체가
투자는 나하고 맞지 않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죠.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사실 그러면 인플레도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을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원금을 지키는 것은 내가 명목적으로 10,000원의 어떤 숫자를 지키는 게 사실상 원금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내 원금을 지키는 것은 인플레에 따른 실질 가치, 돈의 실질 가치를 까먹지 않고 지키는 부분들도 중요한 내 원금을 지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 원금을 지키는 방법이 투자라는 데 대한 인식을 일단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불안해서 참 투자를 하기 힘들다 할 때는 내가 많은 돈을 한꺼번에 투자할 때는 아무래도 사람이 심리적 편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예. 네. 그리고 대부분 다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안절부절 못 하게 되고. 네. 예. 그런데 이때 제일 좋은 방법들은 내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투자를 해나가면서 비중을 차근차근히 넓혀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처음에 그 주가 등락에는 조금 무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수익이 날 때쯤이 되면 어느새 돈이 좀 불어있을 테고 그때는 이미 수익이 좀 나 있는 상황에서는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분할 매수를 통한 점진적인 비중의 조정이 어떨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수성님과는 2부에서 저희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100세 시대 경제적 자유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박범면 80만 카페 텐인텐 주인장의 강연과 함께 그룹 토크 예고해드렸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에도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